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지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올해도 오늘 포함해서 3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산타랠리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여전히 환율과 금리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일단 이 시각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0.20% 상승하면서 2,44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4% 오르면서 681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된 모습인데요. 수급적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장 마치고 다시 개장한 국내 증시 수급 자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개인이 현재 시각 269억 원, 기관이 85억 원 사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589억 원 현재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들어와 주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38억 원, 기관이 73억 원 팔고요. 개인이 홀로 547억 원 사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면서 54,400원 선의 움직임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반면 1.6% 오르면서 17만 1,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14%,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75% 오르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간밤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크리스마스 이브에 테슬라가 급등한 부분이 있었죠. 현대차가 이제 언론에서는 현대차가 테슬라에게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 특징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차 자체는 오늘 0.23%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차 현대차와 더불어서 기아 같은 경우 0.30% 현재 시각에는 오름세 보이고 있네요. 10만 900원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0.15% 상승, KB금융은 0.35% 약세 보이면서 86,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다 전해드렸는데 1등 코스닥 1등 알테오젠 0.84% 오르면서 29만 8,500원 선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은 개별 호재도 있었는데요. 고용량 아일리아에 대한 제형 특허 우선권을 출원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아일리아는 참고로 리제네론이 개발한 블록버스터 황반변성 치료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관련돼서 개별 이슈가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렸고요. 에코프로비엠은 3%대, 에코프로는 2.28%대 약세 보이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리가켄바이오는 3%대 강세 보이고 있는 점까지 짚어드립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승세가 조금 더 약한 모습인데요. 휴젤도 1.97% 하락한 반면 신성 델타테크 무려 23%대 지금 이 시각 상승폭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지금 현재 순위도 뒤바뀐 모습인데 6위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초전도체 그리고 또 로봇 관련돼서 현재 신성 델타테크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천당제약도 2.9%대 3% 가까이 강세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앞서서 현대차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미국 법인에서 1월까지 전기차 구매 혹은 리스한 고객에게 테슬라 충전기 어댑터를 무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국 전역에 설치된 2만 개의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충전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테슬라가 7% 급등하면서 $465에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에 오늘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맥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장 초반에 20% 넘게 상한가에도 진입했던 거에 비하면 상승폭이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각에도 15% 넘는 두 자릿수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또 휴맥스 홀딩스도 7%대 강세, 알티캐스트나 모트렉스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봇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로 시장에서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는 로봇 테마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현대차 그룹의 로봇 전문 계열사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족 보행 로봇 올뉴 아틀란스가 산타로 변신해서 이 덤블링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챗 GPT 개발사죠. 오픈 AI가 자체 휴머노이드,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을 개발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또 앞서 조선주와 좀 연결해서 살펴보면 조선소가 로봇업계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수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데 지난 거래일 강세를 보였던 유로메카 오늘도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신성 델타테크도 관련된 이슈로 22% 급등, 또 KNR 시스템, SBB테크 등 로봇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 상승과 더불어서는 자율주행 관련주들까지 함께 오름세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립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조선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하면 단연 조선주죠. 오늘도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 포함해서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까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이 미국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선택지는 한국의 조선뿐이죠. 미국에 이어서 인도의 러브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선박 발주와 또 조선업 육성을 계획 중인 인도가 한국을 잠재적 파트너로 눈여겨보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HD 현대중공업 6%대 강세, 한화오션, 또 HD 한국조선해양도 3%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을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달러 강세, 또 원화 포함해서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재 이 시각 원달러 환율 1,458.60전에 1,460원 선 목전까지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 드립니다. 오늘 배당 기준일이기도 한데 이 변동성이 오후장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 시각 시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환율부터 짚어보죠. 1,450원 선 돌파했다가 조금 가라앉나 싶더니 다시 또 올라요. 그랬더니 1,460원 선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환율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1,450원을 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의 FOMC의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FOMC가 점도표를 바꿨죠. 이게 원래 점도표란 것은 미래 금리에 대한 기준금리에 대한 예측을 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인데 기존에 이제 4번 인하에서 그러니까 내년에 2025년 4번 인하에 2번 인하로 바꿈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국은 금리 차가 많이 나면 날수록 기준금리가 미국이 높고 한국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수요는 줄고 달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환율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심리적 저지선이었는 1,450원 선이 네. 심리적 저지선이었는데 이게 그 미국 FOMC 결정에 따라서 당일날 뚫려 버렸고 이후에는 결국 수요와 수급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이라고 아마 시장에서 결국은 항시적인 수요라는 게 있는데 이런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정부 당국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한국 전반적인 정치의 불확실성이 외환 시장에 전파되지 않도록 미세 조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피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간 거래 장중에 1,460원 돌파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이 고환율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거죠. 계속 전망이 나오는 거는 이러다 1,500원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외환 시장의 장기적인 추세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장기적이라는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중립 금리 수준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네. 아무래도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오히려 한국을 역전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한국의 인구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흔히 말한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은 소비가 축소가 되고 소비가 축소가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하락이 오기 때문에 이런 잠재적인 성장률 차이가 금리 수준의 차이로 연결이 되고 결국 금리가 미국이 높기 때문에 1,500원 까지도 열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명히 시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도 아무래도 미국 정치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도 미국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죠. 미국이 관세를 어떻게 필 것이냐. 또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아서 계속 인플레가 좀 잡히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잡히지 않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데이터를 보고 통화 정책을 펼치는 미국의 연준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오를 수도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리고 어제 그 한국은행에서 내년에 통화 신용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낮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미국의 기조가 또 갈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좀 상방 압력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1,500원 선이 저지선이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관세라든지 이런 미국의 정치 상황들에 따라서 좀 뭐 1,500원 근처까지도 올 수도 있는 뭐 지금 안정적으로 1,460원 선에서 올라가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다양한 이벤트들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1,460원을 뚫고 그다음 뭐 1,500까지도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은 이후 이벤트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또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냐 그런 거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게끔 수출이 잘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성장률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라든지 그 외에는 미국 연준의 결정, 미국 새로 들어서는 차기 행정부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러 강세의 증폭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수준이 내년 레벨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한국의 정치 리스크는 어느 정도 뭐 외환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예측한 수준보다 금리가 덜 떨어질 수 있고 금리가 덜 떨어지게 된다라면 강달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한국의 수출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수출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얘기는 달러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기 때문에 달러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외환시장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달러 환율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정책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이 둘 다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미국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 증시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내년에도 그러면 증시가 이 고환율 부담에 계속 시달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사실은 이제 경제 전반으로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을 봤을 때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이 잘 돼서 달러 수급 같은 것들이 원활해지고 이제 달러 수급이 원활해지면 환율도 떨어지는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했다라고 이해는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 상승 압력만 좀 세진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출 경쟁력은 그렇게 늘지 않는 반면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 특히나 원유 가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물가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럼 그 특히나 원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내수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과 같다라는 뭐 산업연구원이라든지 이쪽에 연구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환율 자체가 경제 전반에 주는 뭐 긍정적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 주식이 역시 반등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달러를 바꾸기가 좀 부담스러운 방향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화를 수익을 내고 다시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1,500원, 1,400원 했는데 실제 환율 1,500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1,400원에 1,500원 올라가도 달러 수익률로는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환을 바꿔서 들어오기엔 또 쉽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측면까지 아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아까 경제 전반의 입장에서 고환율이 좋지 않다는 측면, 그다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달러를 현재 바꿔가지고 미래 수익을 내서 나가는 데 있어서는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서학 투자자들은 환율이 올라가면 좋은 양상일 수가 있는데 기존의 투자자들은 외국인 입장은 반대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에 바꿔서 환율이 올라가는 상태로 또 수익을 내려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증시 성적표를 보면 우리가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는 국가들, 뭐 대만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도 유독 올해 우리 증시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아시아 지역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만은 뭐 거의 대만 6개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거의 30% 이상 올랐을 정도로 네. 굉장히 지수가 좋았고요. 홍콩 지수도 반등을 했죠. 작년에 좀 안 좋은 반등을 했고 니케이도 뭐 15% 올랐는데
코스피, 인도는 뭐 사실 뭐 말씀 안 드릴 만큼 많이 올랐는데 코스피만 지수가 좀 많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런 전반적인 여파,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의 그러니까 경쟁력이 좀 떨어진 여파들도 있는 것 같고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여러 가지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한 코스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평가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제 한국은행 뭐 통화신용 보고서에서도 결국 내년에 정책을 할 때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기업들의 네.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더 공급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나오면서 내년에 금리를 좀 빨리 내려야 된다는 근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고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 이끌어 나가야 되는 반도체 주식,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2차 전지 주식 같은 것들이 좀 내년에 특히나 보조금 같은 것들이 삭감되면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미국의 보조금이죠. 미국의 보조금 같은 것들이 삭감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좀 좋지 않고 올해 그런 것들이 좀 선반영된 경향들도 아마 있는 것 같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 미국장은 지금 그래도 크리스마스 랠리를 하네요. 산타 랠리를. 그래서 뭐 산타랠리 기간이 뭐 어디냐에 대해서 논의가 많긴 한데 뭐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일이라고 본다면 산타 랠리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뭐 크리스마스 전후에 좋으면은 1월 달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특히나 이번에는 트럼프가 결국은 취임하는 이벤트까지 있기 때문에 1월 달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보통 산타랠리 끝을 잡으면은 뭐 진짜 길게 잡으면 12월 초부터 뭐 1월 말까지 이렇게 잡는데 좀 기대감이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를 중심으로 테슬라가 아까 뉴스에 잠깐 나왔죠. 7% 이상 급등을 하고 이에 따라서 나스닥이 1.3% 이상 어제 장이 반밖에 안 열렸는데 1.3% 이상 급등을 하면서 1월 달에도 올리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감이 형성된 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특히나 대통령 취임까지 맞물려면서 미국인들의 기대감이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정책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랑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유의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투자 이민, 미장으로 떠나는 분들이 뭐 현실적으로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돈이라는 게 수익률을 쫓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게 내년에도 계속 그럴 것 같다는 말이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실 이제 한국 시장이 투자 자산으로서 개인의 투자 자산으로서 매력도는 좀 떨어진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가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은 박스 피를 못 벗어난다라는 그러니까 박스권을 못 벗어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개인들은 사실은 추세에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많고 올라가는 추세가 있는 주식들에 투자를 해야 결국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뭐 고점에서 공매도를 하고 또 수익을 내는 좀 보다 적극적인 그러니까 투자 전략들이 가능한데 개인은 사실 이게 공매도를 하거나 숏 포지션을 가져간다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는 네. 이야기는 추세적으로 좋은 장들에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바람직한데 한국은 그런 모멘텀을 좀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최근에 한 10년간 이게 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서 개인들은 수익을 잃고 뭐 기관들만 좀 돈을 버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어가지고 이런 변동성장, 흔히 말하는 추세선이 안 나오는 변동성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세가 있는 미국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올해 또 미국장 성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사실 나스닥 2만이 그렇게 쉽게 달성되리라고 예측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근데 당장 뭐 작년에 그러니까 당장 올 한해 걸쳐서 달성하다 보니까 해외 투자 중 미국 투자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냐. 더구나 환율이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바꿔서 투자하면은 또 원화로 표시된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가 있어가지고 외환 시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해외 투자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가장 근본적인 거는 올라가는 추세가 있느냐. 올라가는 추세가 있지 않고 변동만 하느냐 이 차이고 개인들은 변동성 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장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증시의 주요 또 화두 중 하나가 상법 개정이죠. 상법 개정 결국 주주 친화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사들의 의무를 좀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들의 권한, 책임들을 더 묻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아마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나라 이제 배당을 좀 너무 적게 하는 게 아니냐, 소액주주에 대해서 현금 흐름을 너무 안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액주주 보호라는 차원에서 배당을 늘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배당으로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하고 그렇다면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 과도하게 작용을 하면은 경쟁력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지적한 사항 역시 제가 보기에는 결국 우리나라의 약간 모멘텀을 잃은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큰 피해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수준도 있지만 계속 상승하는 추세가 돼야 사람들이 믿고 또 투자를 하고 또 믿고 투자를 하는 것들이 또 주가를 부양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네. 한국의 모멘텀을 늘리려 그러면 기업들이 잘 돼야 되고 새로운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상법 개정은 이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런 쪽과는 또 반대 방향인 이런 경향성도 있어가지고 기업이 잘 되려 그러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중에 잘 된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고 가면서 또 수익을 내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지수 같은 데 많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상법 개정 아까 배당 같은 거 늘린 차에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게 긍정적일 수 있을 수 있는 때는 어떤 모멘텀을 죽이지 않을 때 너무 지나치게 소액 주주권만 보호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업 경영의 활동을 억제하지 않는 한에서 할 때만 뭐 바람직한 것들이 아니냐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성장률이 1% 후반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더라고요. 한국은행도 그렇고. 연말에 내년도 성장률이 이 정도면 사실 해외 기관들이 1% 중반대까지도 지금 낮춰서 보지 않습니까? 상당히 저성장 국면, 2%를 밑도는 거니까 저성장 국면에 빠진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는 이제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제 관세가 붙으면은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를 안 붙일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관세가 붙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위축이 되면서 수출이 이제 경제 성장을 사실 올해 이끌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끌었는데 네. 그냥 수출 부분이 위축이 된다라고 하고 특히나 미국에 투자했던 많은 기업들이 보조금 같은 것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같은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면 또 수익성 저하 같은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내수가 계속 살아나지 않고 있고 건설 경기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위축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역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 3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았던 것은 소비가 그러니까 올해 3분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3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았던 것은 이제 뭐 0.1%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된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 좀 조성되고 있는 것 같다. 네. 아무래도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도 커 있고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져 있는 데다가 소비 심리 지수가 또 탄핵 같은 이런 사태를 거치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위축이 돼 있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기업들이 경영이 어렵고 소상공인도 경영이 어렵고 경영이 어려우면은 투자나 고용을 또 안 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결국은 좀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아까 인구 문제를 잠깐 이야기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베이비 부머들이 계속 은퇴를 하고 있는 세대거든요. 네. 거기는 거의 100만 명씩 은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 아무래도 이런 소비 위축 같은 게 더 심화되는 추세까지 겹쳐지면서 내년에 경제 성장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뭐가 있을까? 지금 추경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조기에 상당히 많이 집행을 몰아서 하겠다. 뭐 매년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조기 집행한다는 거는 그 상저하고 경제일 때, 그러니까 상저를 좀 막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상반기 경제 성장률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될 것이냐에 대한 좀 의견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기 집행이란 것은 내년 예산의 총 금액이 있고 그걸 단지 조금 빨리 집행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GDP 성장률 돋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인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빨리 집행하는 것은 물론 상반기의 경제 성장률 제고에는 효과가 있지만 하반기 경제 성장률에는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리 집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하반기 경제가 좋아질 것을 생각하고 상반기에 받쳐주면서 하반기 경제 성장을 더 도와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상황일 것 같다라고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추경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재정 집행을 안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지금같이 조금 위축된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나마 뭐 추경을 해서 경제 성장률 같은 것을 제고할 필요성도 뭐 없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되면은 재정 적자가 심해질 거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많이 하는 건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부양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양대 이종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유자 품목이죠. 반도체. 올해 내내 계속 그랬는데 최근에도 계속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 격차가 갈수록 좁아지는 데 이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 2기도 기다리고 있죠. 공학기술계 석학과 산업계 리더들의 모임인 한국공학 한림원에서는요. 이대로면 한국 반도체 다 죽는다. 이런 무서운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반도체법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탄핵 정국으로 전국은 어수선하지만 우리 반도체를 살릴 방법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삼성전자 출신이죠. 양양자 반도체 산업 강화 특위위원장 나오셨고요.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최린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역시 삼성전자 출신이시죠. 산업인류학연구소 박준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 보조금과 관련돼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조금이 확정됐어요. 네. 확정된 건 반가운데 꽤나 많이 보조금이 당초 얘기했던 것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이거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실제 네. 투자액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투자액 자체도 좀 줄었지 않습니까? 좀 줄었죠. 네, 근데 이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로서는 인텔,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에 삼성전자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결정된 상황이 이렇지만 실제로 이제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예. 보조금도 더 늘어날 가망성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기술이 중요하지 이 투자 보조금이 얼마냐를 가지고 뭐 왈가왈부할 계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뭔가 바이든 행정부가 한 달을 앞둔 상황에서 왠지 그렇잖아요. 이거 빨리 확정 짓고 가야지 다음 정부 가서 그래도 그나마 이게 안전판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확정 지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소장님. 네, 뭐 안돼 한숨 쉰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선도 맞고요.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게 뭐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에 뭐 소위 협상 달인이고 경제 중심이라고 하긴 하지만 정치 갖고 있는 시선도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잡은 거는 굉장히 다행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규칙과 중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근데 문제는요.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조금이 확정됐지만 실제 집행되는 건 트럼프 행정부에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아직 좀 불편해. 뭔가 트럼프가 계속 보조금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려 왔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또 말 바꾸는 거 아니야? 집행 최대한 이런저런 핑계 대서 다 늦추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트럼프가 이전에 보였던 행동들이 있었죠. 이전 네. 행정부 때, 일기 행정부 때 방위 분담 협상이 이미 끝난 상황이었는데 그걸 갖다 다시 재협상을 통해 가지고 더 올렸죠. 실제로 그런 예들을 봐서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노하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또 트럼프의 기본 기조가 투자 유치라는 것, 산업의 투자 유치라는 것은 이제 관세를 통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다시 이걸 갖다 재고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산업계에 많이 있죠. 네. 이게 뒤집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맘만 먹으면. 대통령 직권으로 말이죠. 지금까지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이제 2기에 들어서면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격적 자기중심주의자. 또 네, 적당한 비유네요. 네, 또 하나는 민족주의적 거래의 달인.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바꿀지는 누구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불안감을 안고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황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지금 좀 다시 꺾이는 추세인가요? 이거는 선뜻 이해는 안 되는 게 불과 올해 초만 해도 감산 네, 네. 기조였지 않습니까? 네. 보통 저희가 알면 감산이 끝나고 가격이 회복되고 수요도 회복이 되면 당분간은 또 업황이 위로 올라가는 업사이클 쪽에 계속 가는데 네. 이게 업사이클이 벌써 끝난 건가? 아니면 이게 우리만의 문제인 건가? 헷갈리더라고요.
이제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또 시스템 반도체의 영역은 계속적으로 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의 구조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모리 가격이 이 낸드가 보면은 11월 기준으로 7월 달에 11월 기준으로 보면 2.16달러, 5달러에서 이 정도로 다운이 됐고 그리고 7월에 D램은 또 2달러에서 1.35달러로 이렇게 네.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이 수요가 감소했다라기보다 아마 이제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메이커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 로엔드 쪽에 D램이 급속도로 이렇게 공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업황이 나빠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물량 공세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실제적인 위협인가? 이게 전체 이 가격을 다 이렇게 떨어뜨릴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것인가? 일단 소장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첫 번째 기사가 중국의 웨이퍼 생산량이 이제 10%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글로벌리. 네. 근데 그거 다음 달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그러면 반도체 메모리 제품의 중국 회사의 점유율 얼마큼이냐 했을 때 0.6%였거든요. 무슨 네. 얘기냐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팔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만든다고 해서 그게 양품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기술적으로 좀 더 이제 보통 삼성과 하이닉스보다 보통 2.5년 정도의 격차를 잡습니다. 네. 그 정도 격차는 여전히 유지되는 편이긴 하고요. 근데 거기서 생산성 때문에 갑자기 두려움이 있긴 한데 그 생산성이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품질에 가깝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재 정말 급한 위기냐 봤을 때는 아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게 여전히 중국 내 소비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중국의 계속적인 이제 보조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두려움은 있겠다 정도 있겠지만 당장 직면한 문제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저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이는 건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예. 수요가 받쳐진다면 사실 가격은 유지되거나 위로 우상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예.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반도체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건 결국 부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 쓰이는 거였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모바일하고 이제 컴퓨터, 노트북이나 이런 컴퓨터 쪽에 들어가는 게 당연했었고 그게 제일 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굉장히 크게 변했고 작년과 올해에 AI 시장이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 AI 시장 계속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바일이나 컴퓨팅 쪽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AI 가속기와 관련된 엔비디아라든지 TSMC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여전히 SK하이닉스라든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제품들을 생산했던 회사들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중국 변수까지 끼어들어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최근에 나온 것 때문에 업황이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024년 12월 최근에 124였다고 서베이 지수가 그리고 2025년 1월에 이제 65로 59포인트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의 굉장히 절반 가까이 떨어진 건데. 그래서 반도체의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업 구조 자체가 반도체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레거시 부분. 네네. 전통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D램, 낸드에 조금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전통적인 반도체가 있고 HBM은 이제 사실상 올해부터 많이 주목을 받아서 지금 AI 향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칩인 거죠. 이걸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이제는 봐야 되는 게 현실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AI 향 HBM 칩은 계속 좋아요? 예, 내년도 계속 좋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26년까지 다 매진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메모리 부분이고 메모리 부분에서 전통적인 D램이나 낸드라는 부분과 AI 쓰이는 HBM이라는 부분이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GPU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가속기들을 하는 엔비디아라든지 거기 만드는 이제 TSMC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HBM을 만드는 SK하이닉스 이렇게 시장이 다변화가 된 거죠. AI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 처음으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영업이 앞질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대로 만약에 지금 HBM의 주도권을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내년에 아마
삼성전자와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격차가 벌어진다고 봤을 때는 뭐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나눠 삼성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측면에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긴 하나 현재 3분기 봤었을 때도 영업률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4분기의 예상치도 삼성전자가 거의 8조 2천, 하이닉스가 8조 정도 잡는 걸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부분에서는 역전될 수도 있겠다. 말하자면은 양이 아니라 고품질의 고부가가치라고 하는 HBM이 더 나오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거의 독점공하고 있구나. 이런 형태의 기회와 뭐 이런 이익 창출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특별한 변수. 뭐 많이 아시다시피 뭐 삼성의 퀄 여부나 아니면 이제 요새 나오고 있는 브로드컴이나 기타 회사들의 다른 비엔비디아 회사들의 네. 니즈들 같은 거에 있어서 다른 형태의 판로가 있지 않은 바에는 이런 형태 고부가치 HBM의 영향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모리 쪽에서는 HBM이 어쨌든 그렇죠. 대세고 계속될 것이고 지배력이 말이죠. 네. 지금 이제 메모리 시장 양극화가 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고 네. 내년 HBM 수요도 80%가 5세대라는 이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질적인 이제 그 진검 승부는 6세대 HBM4에서 아마 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HBM 영역에서는 확실하게 선도주 자리를 치고 나가기 때문에 삼성이 굉장히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HBM4가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저기 포로 바로 가는 게 가능합니까? 이전 세대가 못했는데 이건 이제 기술자들께서는 그러니까 잘 아실 텐데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대를 못했는데 바로 다음 세대로 우리 소위 무슨 점프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이제 기술 영역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여쭙는 겁니다. 가능한 일이고요. 네. 전 세대에서 다소 수율 문제라든지 기술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연구가 되어진다면 그 다음 세대에서는 더 빨리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 SK 하이닉스가 HBM3E에서 이렇게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HBM4는 삼성에서 더 전력 투구를 한다면 또 못할 것도 없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연속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8단 스택을 했다가 12단 스택을 하고 16단 스택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스택에 필요한 기술들을 미리 파악하고 미리 연구를 해 놓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낸드 플래시의 제품도 64단 스택을 했다가 예를 들면 뭐 168단을 했다가 172단도 하고 지금 이제 400단이 오거든요. 그런데 한 세대를 점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어떤 기술적 역량이 필요한 것이죠. 이거는 두 분께도 의견을 이 기술적인 거여서 네. 쉽게 좀 설명을 제가 조금 이제 약간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쉽게 예, 양 위원장님께서 삼성 출신이어서 삼성을 응원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응원하는 마음이 좀 강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HBM3E에서 사실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삼성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MR 머프라는 방식을 썼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NCF라는 방식을 썼었는데 거기서 좀 실패를 봤죠. 그래가지고 이제 HBM3 과연 그걸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4로 갈 것이냐의 얘기였는데 4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이제 새로운 방식을 쓰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더 가는 방식이 먼저 채택되고 다음에 더 고급 기술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간격을 갖다가 어떻게 메꿔 갈 것이냐가 삼성에게 이제 마주치는 굉장히 큰 도전인데 삼성이 방향성을 잘 잡고 한다면 훌륭한 인력과 훌륭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그냥 기존에 왔던 사람보다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더 배전의 노력을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겠죠. 소장님 뭐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기존에 있었던 기술 방식이죠. HBM3E까지 했던 기술 방식이 있고 HBM4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기존의 공정 방식과 굉장히 다른 공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게 보통 HBM 만들 때 한 300번 정도 해야 되거든요. 후공정이라고 하는 걸요. 근데 거기서 한 절반 가까이가 바뀌게 되는 게 이제 4세대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HBM4를 만들 때 기존의 방식, 뭐 얘기하셨던 기술적인 용어로 MR 머프라고 했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행할 수 있거나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나 이거보다 더 어렵지만은 성능이 좋은 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드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공정 방식이 다른데 이 변화 사항에 대해서 삼성은 두 가지를 다 준비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회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한 번은 좀 꺾였고 한 번 기술을 논 적도 있었지만은 그 있었던 수많은 인력과 자본력으로 봤을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삼성이 갖고 있는 게 여전히 있습니다. 설비 투자액으로 보자면 또 삼성이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한 50조 원 정도 되는데 삼성 하이닉스 다 끌어모아도 한 20조 원 이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여전히 남아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병행이 어렵냐?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거 살 수 있는 인력이나 자본이 있느냐? 그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좀 또 다른 형태의 각주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짚어야 될 게 네, 하나가 위원장님. 내년 HBM 시장 규모하고 제품별 이제 비중을 보면 아프게도 HBM3E가 거의 90%에 육박하잖아요. 89%를 아마 차지할 것인데 그럼 이제 내년 시장을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따라잡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죠. 이미 선도 자리를 내줬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4에서 2025년도에 대부분의 회사가 이제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모두 다 계획을 하고 있죠. HBM4를 내놓겠다고. 예. 근데 거기서 얼마만큼 퍼스트 무버로 내놓을 수 있느냐. 요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율이나 어떤 TAT나 기술력에 있어서 이게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결국 또 시장을 잃어버릴 것은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앞으로 한 2, 3년이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보충하자면 이제 3E가 나오느냐, 4가 나오느냐의 문제보다도 삼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엔비디아와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제가 다음 질문 가장 드리려고. 네. 그렇죠. 엔비디아가 채택을 해줘가지고 쓰이느냐의 문제고 그것을 봐서는 저는 3E에서 어떻게든 쓰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젠슨왕은 이렇게 쓰고 싶다고 여러 방면으로 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못했잖아요. 지금 12월 며칠이야 오늘. 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올해 끝났는데 결국 퀄테스트 통과 소식은 없었으니까. 이제 못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사실 기술력이지 않습니까? 결국 고객들은 기술이 좋고 TAT가 제대로 맞으면 그걸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젠슨왕도 사실 SK 하이닉스의 HBM만 가지고 퍼스트 벤더만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기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그러면 그 벤더 밸런싱을 위해서라도 삼성전자가 꼭 2위로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진실한 말일 것 같고 네. 다만 삼성전자가 여하이 미트를 해주느냐 그것이 큰 관건이겠죠. 포 같은 걸 이제 도입을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너무 빨리 도입하면 우리 뒷좋은 개살구 내듯이 타이틀은 가져가지만 별로 실익은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결국 시장 수요와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야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내년까지는 일단 3E가 대세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렇죠. 89%니까요. 그러면 내 후년을 보고 지금 포 네. 6세대의 HBM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있다. 그 비율을 제가 이제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삼성이 먼저 도입한 파운드리 공법 중에 GAA라고 그것도 삼성이 제일 먼저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GAA를 지금 가지고선 삼성이 제대로 했다는 얘기가 없고 오히려 요즘엔 TSMC가 GAA 공법을 되게 현실감 있게 도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서 이게 먼저 가져간다는 최초 타이틀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최초로 가는 어떤 기업들은 사실 그 열매를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만큼 시행착오를 거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후발주자가 이제 시장을 좀 이렇게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일이 다반사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TSMC는 이제 영리한 거죠. 네, 맞습니다. GAA를 삼성이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수율이라든지 이런 기술적 한계를 극복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적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지만 얼마만큼 이게 삼성의 어떤 연구원들이라든지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하느냐가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예, 좋은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지적인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삼성의 이전 매니지먼트 지금 바뀌기 전에 매니지먼트에서 많은 경우에 이 기술 초격차라는 것을 갖다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나와야 될 뉴스 전에 언론 플레이로 먼저 터뜨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언론 네. 플레이로 우리가 뒤지지 않고 있다는 걸 갖다 과시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로서 GA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나와버렸죠. 어떤 고객이 원해가지고 고객에 맞게 개발된 상황에서 발표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뒤지지 않고 다 파운드에서 잘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주의해야 될 것은 HBM 같은 경우도 HBM4가 나왔다는 뉴스가 아니고 엔비디아와 거래를 시작했다 안 했다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소장님.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냐 여부하고 실제로 이 새로운 기술 만들어서 내가 완제품까지 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협력적 비즈니스가 가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현재 HBM을 뚫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도 이미 하이닉스는 오랫동안 소위 TSMC하고 엔비디아하고 맞춰온 그 노하우들이 굉장히 깊은 거죠. 네. 예, 그 맞으면은 이 기술을 앞서서 할 것이 아니라 기술을 잘하는 위너들끼리 어떻게 협력적으로 해가지고 같이 양품을 만들어서 서로의 이익을 얻을 것인가의 문제, 그 거기에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협력과 혹은 서비스를 할 것인가의 문제 같은 것들이 또 다른 형태의 과제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되게 저희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쉽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내내 화두가 됐던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기 위한 선결 조건, 퀄 테스트 통과, 그리고 납품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올해는 거의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 보고, 그럼 지금 다음 단계 내년에는 가능할 것인가. 사실 이 얘기로 귀결이 되거든요. 내년에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 위원장님? 콜 테스트는 통과되더라도 이게 수율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율 문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그 네. 수율까지 다 잡고 납품을 실제 고사양의 HBM 칩을 납품. 저는 해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네. 지금 그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그 지금의 환경을 봤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또 주식과 연결해서 주식을 사십시오 하지는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물론 싶습니다. 그런 거는 여쭤볼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그 투자자들의 삼성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네. 내년엔 되겠냐라는 거죠. 이건 두 분께도 소장님께 먼저 좀 네, 의견 들어볼까요? 뭐 가능할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그 뭐 이번에도 3, 4분기 때 컨퍼런스 콜 때 얘기했었죠. 중요한 단계는 지나갔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맞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 한 단계라고 하는 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나 팹이라고 하는 공장이죠. 네. 생산 시설이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구비가 잘 돼 있느냐라고 하는 인증 절차가 남아 있는 정도인데요. 근데 그거가 뭐 이런 팹이라고 하는 곳의 건설 등이나 품질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 정도까지 목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반기 정도까지. 교수님. 예, 저도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내년 상반기 중엔 된다고 보는데 네. 안 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발열 부분. 그러니까 상대편 회사의 제품 대비해서 열이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런 여러 가지 나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못 쓰였던 건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고 방향성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매니지먼트가. 그래서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가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이 되려면 수율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역시 숙제로 남아있다. 삼성이 내부에서 수율을 올리는 부분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풀어야 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율을 어느 정도 올려야지 소위 장사할 만한 수준이 된다라고 봅니까? 80%요? 그 숫자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숫자로 말씀해 주셔야 쉽습니다. 수율이 TSMC보다 SK 하이닉스보다 잘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코스트 이펙티브하기 때문에 코스트는 수율로 거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보다 더 잘 나오면 그건 끝나는 거죠. 후발주자라서 좀 더 잘 나와야 된다. 그런데 수율이 안 나오게 되면 결국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가격이 그렇겠죠. 올라가면 엔비디아는 안 쓰겠죠, 비싸면. 만약에 가격을 SK 하이닉스보다 더 싸게 구매를 하려면 삼성의 어떤 손실이 더 클 것이고 그게 이제 모순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율이 어쨌든 동등하게 나오든지 아니면 더 잘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걸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퀄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쓸 수 있을 것이냐의 부분이니까 그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내부적으로 이게 돈이 남느냐 안 남느냐라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삼성이 지금 엔비디아와 거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거래를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삼성에게 이득을 남겨줄 것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라. 그러면 어쨌든 엔비디아 납품한다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초기에는 그러면 조금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일단은
예, 납품을 시작하는 게 전략적으로 더 맞는 선택일 수도 그렇게 될 있다. 수밖에 없죠. 라는 거군요. 아, 그렇게도 할 수 있군요. 손해 보는 장사를 하기도 하는군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시장 진입을 위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 손해를 감수하고 일단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수율 올리는 어떤 방향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늘 그렇게 합니다. 네. 결국 남의 거를 만들어 주는 건데 이제 위탁 생산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AI 시대에 들어와서 더 한 번 또 조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한다는 대만 TSMC 쫓아가기가 이렇게 힘든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도 계속 대규모 적자를 남긴다. 네. 우리가 이제 삼성을 이야기할 때 애증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정이 있으니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대규모 적자라는 부분을 아프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게 참 넘기 힘든 벽인가요? 네. 왜 이렇게 안 되죠? 뭐 하도 많은 기사에서 나오는 게 소위 이제 TSMC와 비교했을 때 파운드리 산업을 전력과 수율의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보자면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를 통해서 팹리스 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노하우의 여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율의 문제는 소위 아까 말씀드린 생산 공정 자체를 얼만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냐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밀리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 상황인데 뭐 저는 이제 HBM 얘기랑 동일하게 삼성은 이번에 조직 개편 통해서 한진만 사장이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앞선 회사 TSMC와 기술 격차 같은 것을 인정을 합시다. 네. 예, 그다음부터 다시금해서 우리가 이로 나갑시다라고 분명히 목표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뭐 1년 이상, 2년 이상 가까이는 손실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투자의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어렵다고 보시긴 할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뭐 1, 2년 정도가 이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진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전 투자를 더 해야 된다. 예, 그걸 통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양현 위원장님. 네. 그 이제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상황을 잘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또 파운드리까지 다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파운드리의 투자를 얼마만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저는 큰 어떤 벽인데 보면 이 시장 점유율도 2, 4분기 그러니까 올해 2, 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11.5 대 62.3이 내년에 더 이제 TSMC의 시장 점유율이 커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삼성의 상황을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2위 기업은 삼성이에요. 전 세계 2위 기업은. 그런데 네. 이 2위 전략을 제대로 강한 2위 전략을 가겠다라고 하는 우리 전영현 부회장님의 전략은 굉장히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파운드리 사업에 투자를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해줍니까? 결국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이익을 이쪽에 재원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HBM도 그만큼 재원이 또 파운드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과연 TSMC를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가가 또 정부에서 이건 함께 해야 되는 외생적 산업이지 이게 어떤 삼성전자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TSMC하고의 경쟁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현실적인 격차를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스텝을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맞습니다. 같아요, 교수님. 네. 예, 맞습니다. 규모를 아까 양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 3배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TSMC와 삼성 파운드리는요. 네. 그중에 삼성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메모리 뭐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반도체. 그렇지만 파운드리만 봐서는 3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게 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상황에서 1대1로 경쟁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동안 했던 것도 그동안 장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다 이제 10나노와 14나노 정도에서 굉장히 가까이 붙은 적도 있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파운드리라는 건 팹리스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위탁 생산하는 건데 팹리스에서의 수요 조사나 팹리스의 어떤 여러 얘기를 들어도 삼성을 갖다가 그렇게 경쟁력 있는 2위의 업체, 그러니까 세컨 소스로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첨단 쪽을 갖다 지금 현재 이나노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해야 되느냐라는 의구심을 항상 들을 수밖에 없고 지금 들어서는 이제 정영환 부회장님 얘기는 그리고 이제 삼성의 매니지먼트의 판단은 이렇게 그 최첨단에서 경쟁하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유보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의 판단이 현실적인 것 같고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탈 엔비디아 기류도 생기고 있잖아요. 이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탈 엔비디아. 네, 맞습니다. 최근에 브로드컴 같은 것들이 이제 새로 부상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그 소위 ASIC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네. 소위 빅테크 회사들이 엔비디아를 탈하려고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이 만드는 반도체가 구글이나 소위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이쪽이랑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후에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설계 회사뿐만 아니라 결국에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빅테크 기업이랑 연결성이라고 하는 건 높고 빅테크 기업은 현재 말하자면 거기서 봤을 때는 BMS하고 BOpenAI라고 하는 그 집단과 다른 집단까지의 경쟁도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선을 잘 잡고 있을 수, 물론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그쪽에 다른 편에 있는 건 또 분명히 유리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이게 제가 아까 말을 맞춰가지고 파운드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얘기가 될까봐 아니죠. 안 들었어요.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네. 파운더리는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특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전적인 시장들 모바일이나 그다음에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폰 노이만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메모리, 그 시스템 반도체 딱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AI 시대로 가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가까이 붙일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잘하는 기업이 TSMC였고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은 점점점 그런 파운드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이 산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는 방법의 어떤 스트래티지, 전략적인 문제일 뿐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정말로 양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전 국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2019년도에 그 일본 정부에서 소재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소재 맞아요. 플로린 폴리미드, EUVPR, 당시에 HF 불화수소라고 하는 이 세 머티리얼을 제재를 한 것도 저는 그때 이 언론에 어떻게 답을 했느냐면 결국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을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까봐 삼성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밀 타격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벌써 이제 4년 전의 일인데 사실 그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파운드리 산업이 필요한 쪽으로 워낙 빠르게 워낙 익스포넨셜하게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은 영영 어떤 반도체 산업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나 AMD나 퀄컴이나 애플이나 이런 빅테크들이 삼성에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근데 이게 어떤 한 부분의 해결로 될 것이냐. 기업만 잘해서 될 것이냐. 그럼 의원 외교는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리고 트럼프 이기에서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무슨 계엄령 내리고 뭐 탄핵 가결되고 이런 상황은 사법에 맡겨놓고 정말로 정부도 이제는 이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만 짚고 갈게요. 중국의 위협이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 아까 서울대 조금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중국 반도체 그 양산 수준과 관련해서 첨단 디램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는 DDR5, 4 아닌 거 5가 이제 양산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단 말이죠. 네, 상당히 위협이 될 만한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늘 저희가 그랬잖아요. 저희가 일본을 추격을 했고 중국이 우리를 추격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소위 주도권을 빼앗아간 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마저라는 위기감이 지금 있는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는 그 동일한 산업 구조를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3년에서 5년 사이 봤었을 때는 현재 DDR5라고 하는 게 제품으로 재면 D1A라고 하는 D램의 10나노 4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에 소위 워킹 다이라고 하는 품질 가능한 거가 나왔다 정도입니다. 제품으로 판매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중국의 좀 전문가들한테 확인해 봤을 때는 그 소위 창신 메모리 쪽에서는 자기들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언론 플레이 많이 합니다. 네. 중국 자체한테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어느 정도는 그 물론 블로핑이라고 할지라도 위험성 분명히 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이 아무리 중장기적으로 이 격차가 있더라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나기도 어려우니까요. 그것에 대한 위험성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여전히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격차가 그러면 2년에 3년 정도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창시 메모리 이야기하니까 인력을 대거 유입해서 빨아들이는데 우리 한국에서 잘하는 엔지니어들도 있지만 대만 TSMC 인력도 굉장히 많이 데려간다고. 그리고 또 이제 맞습니다. 같은 중화권이다 보니까 언어도 통하고 맞습니다. 실력도 있고. 네. 그래서 중국의 지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그런 쪽으로 구멍이 많이 나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지금 대만 TSMC 인력들이 중국 본토로 가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다 알려진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DDR5가 사실상 위협적이냐? 근데 아직까지는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업체가 이제 저가 공세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위협적인데 더더군다나 중국의 D램, 그러니까 DDR5의 CXMT,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플래시 메모리 YMTC, 거기다가 또 팹리스는 하이실리콘, 네. 또 파운드리는 SMIC, 거기다가 또 패키지는 아까 JSS라고 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동시다발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이 그걸 그 주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걸 대비할 수 있겠냐 이런데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의대로 쏠리는 이 이공계 인력들뿐만 아니라 네. 이공계 기피 현상이 아직까지도 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예를 들면 500명이 만약에 1년에 키 이공계 인력들이 배출된다 그러면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대만은 공이 하나 더 많습니다. 5천 명. 거기에 10배요? 예, 거기에 중국은 하나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인력 구조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술 인재를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더군다나 대만은 1년에 이공계 인력을 2번 입시를 치르고 육성해내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나가 있던 중국인들을 전부 다 자국으로 불러들이면서 어마어마한 어떤 처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다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학교 계시니까 네. 어때요? 진짜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 우리 석박사 연구원들한테. 지금 그 중국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경험 있는 엔지니어니까 기존의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서 이제 근무했다가 나오신 분들 갖다 타겟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 학교에서 나오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큰 적어는 없죠. 네. 근데 이 중국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세 가지가 필요한데 모든 산업이 그렇겠지만 자본과 인재와 기술입니다. 근데 이 자본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투자금이 워낙 엄청납니다. 반도체 팹을 하나 짓기에 20조 이상을 갖다가 들여서 지었는데 네. 여기서 수율이 안 나온다든지 제품이 잘 안 나와서면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어떤 개인 기업이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20조면은. 그런데 중국은 그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보조금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들어왔다. 어떤 제품이 중국 제품이 시장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거기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수익을 절대 남기기 어려워지는 시장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TV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중국으로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만약에 저 디스플레이에 구멍이 하나 있다라든지 점이 하나 안 나온다면 저희는 안 삽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걸 갖다 시장에 유통시키고 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원가 경쟁력이 확 차이가 나버리죠. 그런 식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들죠. 그러니까 메모리도 그게 사실은 걱정인 거죠. 이런 어떤 커머셜한 제품들을 그런 식으로 시장을 죽여가면서 우리 원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우려하는 부분이죠. 가장 크게. 그 소장님도 재직 시절에 스카우트 제의 같은 거 받으셨어요? 해외 기업에? 이 보니까 미국 마이크론도 지금 요즘에 당연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 엔지니어들한테 되게 네.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을 해서 네. 스카우트한다고 하는데. 뭐 저도 당연히 연락 온 적 있고요. 지금 제 친구들이 보통 부장급에서 임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가장 비싼 급입니다. 아 그래요? 보통 이제 4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가 보통 경력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내용이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정말로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 특히 아시겠지만 당연히 두 회사가 메모리가 이 두 회사가 있다는 게 좀 행복한 일이죠, 다행히.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면을 봤을 때는 이제 중국과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인력에 대한 소위 탈취 같은 느낌 같은 아니면 이제 소위 이제 그쪽으로 이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더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주니어들 레벨에서는 어떤 형태의 일자리 여부나 처우여보겠지만 시니어 레벨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한테는 실제로 50대 넘어가지고 내가 삼성 하이닉스 나왔는데 할 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인구 구조를 생각했을 때도 이 시니어들에 대한 양성 같은 경우나 이들의 노하우를 어떻게까지 우리가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산업 생태계 내에서 놀릴 것 국가 인프라의 문제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인재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예전에 삼성전자 하면 꿈의 직장 늘 1위 네. 했었는데 요즘 순위 많이 떨어. 6위로 떨어졌죠. 네, 6위로 떨어졌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그 학교 학생들은 아직까지 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주 최근에 제가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마이크론 입사를 고려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고 네. 그들은 이게 국내에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를 저한테 조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보다 일단 연봉 차이가 한 3배까지도 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매력적이죠. 근무 조건도 뭐 굉장히 매우 매력적이겠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네. 이제 어려움 꿈의 직장 1위에서 삼성전자가 6위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다시 1위로 올라오게 할 어떤 묘책이 무엇이 있을까 엄청난 고민 중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교수님. 예, 인재라는 측면에서는 그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삼성의 구심력이 약화됐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삼성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삼성이 그 생태계 내에서 어떻게든지 그 잡을 잡을 수 있게 해주고 하기 때문에 삼성을 벗어나서 다른 어떤 경쟁 기업으로 한다 이런 건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요즘 들어서 아까 마이크론 얘기도 하셨지만 마이크론의 HBM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3D DRAM 개발이 삼성에서 나온 사람이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삼성에 있는 분들이 삼성이 더 성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삼성과 경쟁 기업으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타이완에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타이완에 대만에 마이크론 공장인데 그쪽에서 많이 흡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외에 있던 어떤 엔지니어들 해외에서 하는 신규 인력들을 갖다 뽑아오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대만 같은 데 취업을 할 경우에 취업 비자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쉽게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고쳐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죠. 그럼 저희가 전략적으로 TSMC에 인력을 좀 보내서 거기 노하우를 잔뜩 배워온 그 인력들을 다시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 흡수하면 어떻습니까? 1980년도 중반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일본의 도시바, 히타치, 애니시 이런 회사로 보내서 반도체 기술을 익혀오게 했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 뭐 인텔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배우고 왔는데 지금 이게 반도체 관련 학과 신입생 미달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데 그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요즘에 반도체 관련 학과 등록 포기율이 매우 높게 나오는 거 알고 계셔요? 네. 삼성전자 계약학과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공학과가 10명 모집에 13명. 이게 추가 합격자라는 얘기예요. 최초 등록자가 그만큼 다 포기하고 있다라는 거고 한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도 16명 모집하는데 44명의 추가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들은 가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런 계약학과 졸업자를 채용하고 등록금 전액 이제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네. 근데 여전히 이제 성적 우수 학생들이 의대 쏠림 현상이 심하고, 네. 근데 저는 이런 문제들을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뭐 여타 그 글로벌 기업들은 다 비슷하게 했을 것입니다만 산업의 패러다임을 기획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 네. 이렇게 한 10년 후에 산업의 어떤 그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로드맵을 잡고 그 로드맵에 맞춰서 5년 후, 3년 후, 2년 후, 1년 후 어떤 인원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이 산학협업 프로그램으로 다 해왔는데 어느 순간 이게 깨졌어요. 그 이야기는 국내 인력만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수 없다라는 게 방증이 됐는데 이제 우리 교수님은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있는 대학도 제대로 지원 안 해주는데 무슨 그 해외 인력이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교육의 어떤 로드맵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제대로 어떤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네.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마지막 저희 다룰 주제가
법입니다. 법. 반도체 특별법 지금 국회에서 막판 여야 간에 합의를 지금 시도 중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지금 네. 아직 합의 다 안 됐죠. 네, 안 됐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결국 야당의 반대로 이렇게 합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저도 4년의 국회에 있으면서 네.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첨단 산업은 업의 본질이 달라요. 업의 특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52시간으로 주당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것은 결국 TAT 맞추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민주당의 김태년 의원께서도 우리가 더 잘해줄게 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전향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여당과 함께 정부와 함께 이 법안만큼은 좀 조속한 통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52시간 예외하는 거 그렇죠. 어떠세요? 찬성하세요? 반도체 쪽.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긴 한데 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것을 예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라고 하는 저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로는 52시간을 제외한 그런 어떤 노동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노동 시간 대비해 소외로 나온다라고 했던 경험들이 과연 사람들한테 다 맹목적이냐라고 문제죠. 그러니까 삼성이 가장 잘 나갔던 시기 2016년 전후로 왔을 때 웍스마트라는 형태가 있었었고요. 그때 저도 이제 재직했었으니까 그때 이미 사람들은 이게 효율성 문제라고 하는 게 시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구나. 네. 어떤 방향성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절감을 했었었고요. 두 번째 봤을 때는 실제 기술의 여부에 예외 과정을 둔다고 했을 때 동일한 인력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들, 다양한 조건들이 훨씬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52시간 예외 조건이라고 하는 거 적용을 너무 맹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기업마다의 어떤 자율성 있는 정도의 조건들로서 좀 세밀한 조건의 협상이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뭐 기사도 많이 났지만은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얼만큼 근로하고 있는지 봅시다라고 삼성전자 데이터를 봤더니 네. 데이터 별로 없습니다. 50시간 넘어가려고 하는 필요성 없다는 것이죠. 그건 이제 그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예외 규정이 무조건 디폴트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이라도 현재 인력 상황과 기술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고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52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근무하는지 데이터를 내놓으시면 52시간 안 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우리 의원님과 저도 같이 재직했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얘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맞습니다. 근데 이제 화이트 칼라 exemption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 이제 그 첨단 산업 투자 시세 공제하는 그런 법안을 보면 첨단 산업을 규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논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기업들과 보조를 맞추자 이 이야기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굳이 52시간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예외 규정으로 두고 그거를 노사 합의를 통해서 최종 네. 근로시간을 결정하면 어때요? 만약에?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협상 툴들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현재의 그 노동 조건도 52시간 안 나게 된 이유도 네. 실제 근무 대비해서 사람들이 체크하는 거 덜할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형태가 있어서 노사합의에도 있긴 하지만서도 저는 다른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그 TSMC랑 같이 비교하는 것도 있어요. 뭐 3교대가 돌아간다. 근데 현장도 여전히 3교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근무 형태를 조금 더 사람들한테 그 과한 노동을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별 수 없이 진행되는 상황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근무 여건과 함께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이 배려가 풀렸으니까 노동하세요라고 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문제죠. 어렵네요. 난제네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개별 법안의 내용이나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저는 그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반도체 산업은 기본적으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된 많은 수의 똑똑한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투여하면은 발전합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들은 이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이전까지 다른 산업이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많은 똑똑한 수의 자원들, 인력 자원들 갖다가 반도체에 몽땅 다 투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딱 그렇게 그 조건이 맞아 떨어졌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동기부여가 확실히 됐습니다. 나의 성공과 회사의 성공의 목표가 일치했고 네. 그 때문에 그것이 맞았기 때문에 성공이 된 거였죠.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우선 그 숫자의 사람을 확보 못하는 문제가 있고 그 확보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동기부여를 충분히 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뭐 보상,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금전적 것들. 보상? 그것들이 충분히 다른 산업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만 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부분은 시간이죠.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게 해달라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 회사 결국은 이 반도체 산업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네.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크게 끌어올 것이냐. 그럼 이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원장님 말씀 똑같은데 소장님 말씀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로 다뤄져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미움받을 용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미움받을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그 반도체 산업은 다른 산업과 다르게 글로벌 전쟁터에서 싸우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국가 간 패권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의 수요, 예를 들면 뭐 관료라든지 법률가라든지 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의 어떤 그 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업이거든요.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이제 30년 동안 일하면서 그 동기부여인데 우리는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런 영웅적 심리를 스스로가 내재화시켜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회사로부터의 그런 교육도 있었지만 우리 교육 네. 잘 시켜주셔가지고 소장님이 근데 그런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국가적 인식도 이 산업은 정말 국가대표 어떤 영웅들 그들과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는 국내 수요의 어떤 비용이 너무 크고 해외에서 뛰는 이런 영웅들에게는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바닥에서부터 일을 해봤습니다만 이 52시간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묶여 있으면 9시에 불 다 끄고 집에 가라는 겁니다. 당장 내일 TAT에 맞춰야 되는데 그럼 와서 일하기도 어렵고 가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성과로 처음에 계약할 때 그렇게 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반도체가 사실 진짜 전쟁이 됐습니다. 반도체 경쟁력이 뒤처지면 이젠 정말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죠. 국가의 경쟁력이 뒤처지게 됩니다. 전쟁에선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반도체 전쟁 치를 때인데 반도체법이 최소한 창과 방패가 되려면 소모적인 논쟁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